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심층 탐구, 이번 딥다이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을 제가 바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시험을 앞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고전 시가의 모든 핵심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게 머릿속에 꽂아 넣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중한 임무네요. 그렇죠. 지금 책상에 앉아서 그 쏟아지는 문학 자료들 보면서 한숨 쉬고 계셨다면, 혹은 고전 문학이 그저 따분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산더미 같은 문학 자료랑 수많은 수업 노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만 깍 뽑아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흔히들 고전 시가라고 하면 낯선 옛날 말로 쓰인 지루한 암기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표면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이라든가 지독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그리고 정말 사이다 같은 통쾌한 복수극이 담긴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기록물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생생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학적 지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에 당신이 그 회사 앞 나무에다가 상사를 원망하는 글귀를 적은 메모장 하나를 붙였는데 다음날 그 커다란 나무의 잎이 바싹 말라 죽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오, 진짜 무서운데요? 섬뜩하죠. 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패의 전쟁 영웅이 남몰래 고독한 밤바다를 보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 이런 은밀한 일기를 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이미지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미스터리를 오늘 완벽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시험 점수를 확 끌어올리는 무기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도 다 짚어드릴 거고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신라시대의 향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출발입니다. 향가는 신라시대의 우리 고유의 언어로 창작된 시의 갈래인데요. 여기서 구조적으로 좀 중요한 점은 향가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꽉 짜여있는 정형시라는 사실입니다. 규칙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길거리에서 누구나 부르는 유행가라기보다는 그 화랑이나 승려 같은 당시 신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 주로 즐겼던 지식인들의 문화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 내용도 깊은 불교적 진리를 담거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주술적인 목적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엘리트들의 고도의 지적 유희이자 이데올로기적 도구였네요. 근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시험지 앞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문학사적으로 이렇게나 중요한 향가가 유독 수능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 내신 시험에는 무조건 단골로 등장한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출제의 경향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향가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이자 수험생들이 무조건 알아야 할 특징입니다. 이유는 향찰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표기법 때문인데요. 향찰이요? 네, 당시에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자의 음과 뜻을 아주 정교하게 빌려와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 나를 적기 위해서 발음이 비슷한 한자 나를 빌려오고, 숨다라는 뜻을 적기 위해서 숨을 은자를 가져오는 식인 거죠. 한자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네, 이건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고도의 암호화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향가를 읽는다는 건 단순히 쓰인 한자를 낭독하는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이군요. 그럼 학자들마다 그 암호를 푸는 열쇠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어학교에서도 이 암호를 어떻게 완벽하게 풀 것인가를 두고 학자들 간에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주동 박사님의 해독본하고 김원진 박사님의 해독본이 글자 하나, 조사 하나에서 의미가 확 엇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이해 없이 납득해야 하는 객관성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를 출제하기는 출제자 입장에서 매우 껄끄러운 거죠. 하지만 내신은 다르나. 그렇죠. 내신 시험의 출제자는 바로 학교 선생님이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채택해서 가르치신 그 특정 학자의 해독본이 그 교실 안에서는 절대적인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 향가가 변별력을 가르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실전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이네요. 수능과 내신의 본질적인 차이가 고대 국어의 표기법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향가의 형식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기술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형태가 진화하듯이 향가도 발전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4줄짜리인 4구체로 시작하죠. 민요의 영향을 받아서 형태도 되게 단순하고 내용도 직설적입니다. 그러다가 길어지는군요. 네, 8줄짜리 8구체로 발전하는데 이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약간 과도기적 모델이고요. 마침내 가장 정제되고 완성된 형태인 10줄짜리 10구체의 향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그리고 시험 대비용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10구체 향가의 고유한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10구체 향가에서 시상을 완성하는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 줄, 즉 낙구에 있습니다. 이 낙구에는 당시 엘리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절대적인 규칙이 딱 하나 있는데요. 무조건 아으, 아야 이런 감탄사로 첫머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탄사로 시작한다고요? 그냥 막 시를 쓰다가 감정이 벅차 올라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배치된 장치입니다. 앞선 8줄 동안 막 얽히고 설키며 고조되었던 시의 분위기나 복잡한 시상을 이 감탄사 단 한마디로 단번에 압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의 흐름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주제를 폭발적으로 집약하는 아주 고도의 구조적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낙구의 규칙이 우리 문학사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단순히 신라시대의 유행을 넘어서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나중에 조선시대의 시조 공부하실 때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3음절로 고정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배우실 겁니다. 바로 그 시조의 규칙이 이 신라시대 19채 향가의 낙고에 등장하는 감탄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주 훌륭한 설명이십니다. 신라의 향가에서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의 시조와 가사로 이어지는 이 우리 고전시가의 도도한 흐름, 그 유전적 연속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낙구거든요. 이 맥락을 쫙 이해하고 나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고전문학 작품들이 하나의 거대한 계보로 머릿속에 싹 정리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형식과 맥락을 탄탄하게 다졌으니 이제 19채 향가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실제 작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첫 번째 미스터리,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한 메모장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볼 시간인데요. 네, 바로 신충에 지은 원가라는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데 원래 10줄이었을 걸로 추정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2줄의 낙구가 소실돼서 지금은 8줄만 전해주고 있죠. 이 시가 탄생하게 된 기막힌 정치 스릴러 같은 배경설화가 정말 재밌습니다. 향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배경설화가 완전 마스터키거든요. 신충의 원가는 신라 34대 왕인 효성왕 시절이 배경입니다. 효성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불안한 왕자 시절에 자신을 지지해주던 훌륭한 신하 신충이랑 궁궐한 잣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면서 굳은 맹세를 해요. 뭐라고 맹세했나요? 내가 훗날 왕위에 오르면 절대 너의 공을 잊지 않겠다. 만약 내가 맹세를 저버린다면 저 굳건한 잣나무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전형적인 정치적 동맹이네요. 확실한 취업 보장 약속이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왕좌에 앉고 나면 올챙이 시절을 잊기 마련이잖아요. 네, 즉위 후에 효성왕이 공신들한테 벼슬과 상을 내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충의 이름만 쏙 빠져버립니다. 아, 철저한 배신이자 숙청의 신호네요. 그렇죠. 엄청난 분노와 생존의 위협을 느낀 신충은 자신의 원망을 꾹꾹 눌러담아서 시를 짓고요. 그 맹세의 증거였던 잣나무에 그 시를 써붙입니다. 그랬더니 잎이 무성하던 멀쩡한 잣나무가 갑자기 바싹 말라 죽어버린 거죠. 와, 텍스트가 물리적인 현실에 타격을 입힌 거네요.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궁궐 한복판에서 잣나무가 죽었다니까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게 했는데 나무에 신충의 억울함이 담긴 노래가 붙어있던 거죠. 그제야 자신의 배신이 하늘의 분노를 샀다고 생각한 왕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둘러 신충을 불러서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재밌는 건 신충이 권력을 되찾자마자 말라 죽었던 잣나무가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틱한 설화를 우리의 분석 주제랑 연결해보면 당시 고대인들이 언어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나 노래는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현실을 뒤바꾸고 신령스러운 자연물의 생명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힘, 즉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게 이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화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문학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시가 텍스트만 놓고 보면 마치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가 변치 않는 사랑을 호소하는 연애 편지처럼 읽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요? 네. 하지만 설화의 맥락을 대입하면 철저하게 임금과 신하 사이의 정치적 권력 관계를 다룬 노래가 됩니다. 이게 훗날 조선시대 4대부들이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에 빗대어 표현했던 수많은 영궁가의 훌륭한 원형이자 조상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통찰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시험지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될 치명적인 함정들을 해체해보겠습니다. 원가에는 출제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상징과 수사법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분석해볼 시어는 단연 잣나무와 잣입니다. 세상에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신충은 왜 하필 잣나무를 골랐을까요? 화자는 텍스트 안에서 가을이 되었는데도 잣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물리적 사실에 아주 강렬하게 주목합니다. 가을은 생명력이 다해서 잎이 떨어지는 낙하의 계절이잖아요. 부실한 잎과 열매들은 진작에 다 떨어져 나갔을 혹독한 시기인데도 질 좋은 잣은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가 왔을 때 기회주의자들은 다 도망가거나 배신하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충직한 신하의 모습이 겹쳐지네요. 맞습니다. 매서운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잣이야말로 신충 자신의 꺾이지 않는 충성심과 굳건한 신뢰를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동시에 그 잣나무가 서 있는 공간은 과거 두 사람이 나누었던 멜세의 숭고함과 지금의 비참함을 대비시키는 아주 아픈 회상의 공간이기도 하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출제 포인트인 계절의 대비로 넘어가네요.
방금 말씀하신 생명력을 품은 가을이 신뢰의 계절을 상징한다면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계절은 바로 얼어붙은 겨울입니다. 텍스트에 낯이 변해버린 겨울이라는 기가 막힌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출제자들이 이 구절로 수험생들을 아주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죠. 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낮이 변해버린 겨울. 여기서 얼굴의 표정, 즉 낮이 변한다는 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인격과 감정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죠. 따라서 이건 겨울에 인간의 인격을 부여한 명백한 의인법입니다. 단순히 겨울이 춥다, 이게 아니군요. 네, 자신을 배신하고 차갑게 돌변해버린 왕의 냉혹한 얼굴을 겨울에 투영한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 구절을 내놓고 사물에 단순히 생명력이나 움직임만 부여하는 화류법의 예시들이랑 섞어놓고 구분하라는 문제를 냅니다. 구체적인 인격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예리하게 구분하는 게 고득점의 열쇠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배신이라는 점이 의인법을 통해 극대화되는군요. 계속해서 화자의 붕괴되는 심리를 나타나는 자연물들을 볼까요? 밤의 외로움을 비추는 달, 그리고 자신을 떠나 흘러가버리는 변심을 뜻하는 물결. 근데 그 물결이 지나간 자리에 깎여나가는 모래는 바로 화자 자신을 뜻하지 않습니까? 권력에서 밀려나 멘탈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신하의 내면을 정말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아주 섬세한 이미지 분석이네요. 존재가 부서지는 그 절망을 대변하는 구절이 바로 소실되기 전 마지막 8구의 외침입니다. 세상 모든 건 여희어버린 처지여. 여기서 여희다는 이별하다, 잃어버리다는 뜻의 고언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임금한테 벼슬을 못 받았다고 해서 화자가 자기 집이나 재산, 생명까지 세상의 모든 걸 진짜 다 잃어버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벼슬길은 막혔어도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화자의 내면 세계에서는 임금과의 단절이 곧 우주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내 온 세상이 끝장났다고 극대화해서 표현한 거죠. 이게 바로 비극적 절망감을 부각시키는 과장법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구절을 제시하고 심리적 상실감을 극대화한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가 아주 빈출됩니다. 의인법을 통한 투영, 계절과 자연물의 상징, 그리고 과장법을 통한 감정의 폭발까지 원가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완벽하게 발굴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당한 배신에 직면했을 때 신라의 신중은 시를 통해 주술적 저주를 내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수백 년이 들러서 조선시대에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부조리한 핍박을 받았던 영웅은 과연 어떤 시를 남겼을까요? 오프닝의 두 번째 미스터리, 무적의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이 남긴 진중음이라는 한 시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가을밤 바다 앞 누각에서 쓴 아주 고독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진중음이라는 제목부터 풀어보면 군대가 주둔하는 진영 안에서 울조린 시라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한 줄에 5글자씩 총 8줄로 이루어진 오원 율시에 해당하고요. 2줄씩 짝을 지어서 기, 승, 전, 결이라는 4단 구성을 따르는 고전적인 뼈대를 완벽하게 갖춘 작품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라고 하면 우리는 막 원수를 다 베어버리겠다 이런 강렬한 무인의 패기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텍스트를 보면 뜻밖에도 어느 나라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하면서 깊고 어두운 한숨을 쉬십니다. 이게 진짜 날짜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이건 해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참혹한 전란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답답함을 토해내는 장치입니다. 문학에서는 이를 영탄적 어조라고 부르죠. 영탄이라고 하면 감탄사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 즉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탄식을 표현하는 것도 영탄적 어조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질문의 형태를 뗀 처절한 비명이네요. 근데 장군님은 왜 이렇게까지 깊은 절망감을 느끼셨을까요? 일본군이 강해서만은 아니었죠. 장군을 올가매던 더 잔인한 정치적 현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면의 역사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기적처럼 연승하면서 백성들의 구세주로 떠올랐잖아요. 반면에 도망치기 바빴던 선조는 왕으로서의 치명적인 열등감과 권력에 대한 병적인 불안에 시달렸고요. 결국 왕과 주변 정치 세력들이 합세해서 이순신의 공로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집요하게 공작을 펼칩니다. 장군이 싸워야 할 적은 바다 위에도 있었지만 등 뒤에 조정에도 있었던 거죠. 이 참담한 현실이 텍스트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핵심을 찌릅니다.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이름은 올려 온 세상에 알게 되네. 저는 이거 처음 읽고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백 년 전 언어인데도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을 향한 서늘한 통찰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수사법인 대조법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의 백미가 바로 대조법입니다. 한쪽에는 권력자들이 권모술수로 업적을 지우려는 흉악한 인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장군이 굳이 알리를 하지 않아도 그가 구해낸 백성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찬란한 이름과 명성이 존재하죠. 이 인위적인 억압과 자연스러운 진실의 대조를 통해서 진실은 일시적으로 가려질지언정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통쾌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작하려 해도 백성의 마음은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이네요. 근데 제가 진중음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건 마지막 결구입니다. 조선 같은 양반 사회에서 지식인들의 최고 목표는 입신양명, 즉 벼슬길에 올라 이름을 빛내는 거잖아요. 네, 가장 큰 목표죠.
근데 국가를 구한 이 영웅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결심이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따르겠노라 이겁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 나라를 구하고 나면 속세의 권력을 다 내던지고 시골로 은둔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이 구절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절정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따라올 엄청난 속세의 영광, 그 부와 권력을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속세적 가치와 자연으로의 귀의를 대립시키는 또 다른 칭의의 대조입니다. 장군은 정치적 복수나 권력을 탐한 게 아니라 오로지 대의를 위해 희생한 뒤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는 참된 선비, 지사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오늘 우리는 신라시대 엘리트가 배신당한 후 남긴 저주의 노래부터 조선 최고 영웅의 숭고한 성찰의 일기까지 깊숙이 여행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수험생이시라면 이제 시험지에서 이 작품들을 다시 만날 때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내신의 향방을 가르는 향찰의 비밀, 계절에 투영한 의인법, 절망을 질문으로 바꾼 영탄적 어조, 그리고 인의와 자연을 대비시킨 대조법까지 이제 어떤 함정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시대적 배경이 1000년이나 차이가 나고 형식은 전혀 다르지만 이 두 작품을 관통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배신에 분노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고뇌하고 때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절실한 감정들. 그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이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겪는 감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문학을 읽는다는 건 결국 과거를 통해 현재의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이 옛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아주 서늘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요. 오늘 원가를 분석하면서 잣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었던 고대인들의 언어의 주술적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걸 그냥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순진한 미신이나 상상력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무심코 만들어진 단 한 줄의 악플이나 확인되지 않은 바이럴 게시물이 누군가의 인생을 단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걸 우리는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잣나무를 죽였던 그 원망 섞인 주술이 지금 우리의 스마트폰 안에서 부활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언어가 한 인간의 현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주술의 시대로 회귀한 것은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무심코 던진 언어들은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말라 죽게 하는 주술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